미국 증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좀 여쭤보고 갈게요. 조금 전에 이제 선물 옵션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선물 엄청나게 계약들 땡기고 있고요. 옵션도 많이 사고 있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텐데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은 현물도 어려운데 선물 옵션까지 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그동안 금리가 인상된 시기에 주가가 많이 빠질 때 사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물 옵션이 아니라 웹도덕 현상이다. 그러니까 주식과 무관하게 선물 옵션 쪽에서 하방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어려웠던 원인을 크게 수급적으로 얘기할 때 공매도와 하나는 이 웹도덕 현상이라는 선물 옵션에서의 흔드는 하방 거. 쪽이 흔드는 이런 예.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반대 현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거의 한 9천 계약 이상 만 계약 가까이 하고 네. 콜옵션을 173주 정도 매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냥 기관에서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추세의 방향을 흔드는 선물 옵션은 선물 한 만 계약 정도. 그리고 옵션이 한 100억 이상 선물과 같은 방향으로 들어오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지수를 급박하게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그냥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킬 때는 사실 급박하지 않거든요. 올라가도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오늘처럼 선물이나 옵션이 만 계약 정도, 100억 정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거는 지수 자체를 펌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좀 과열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 한 며칠간은 강한 추세적 상승은 좀 유도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이슈들이 되게 많잖아요. 미국 쪽 셧다운이 뭐 끝난다 만다 이슈가 오늘 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될 수도 있고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이고요. 우리나라로 목요일 날. 거기다가 FOMC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서 우리나라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얘들이 이번에 한번 털어먹고 가자 속된 말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좀 해석이 됩니까? 이런 게? 일단 이제 우리가 수급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외국인들은 9월달 이후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13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매도인 상태에서 오늘 같은 날이 들어오면 의도가 약간 불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 13조라는 매수가 바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증시를 더 위쪽으로 펌핑을 시킨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나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아마 9월 이후에 들어와 있던 중장기 자금에 에이펙을 기점으로 해서 아무래도 한미 간 협상 타결이나 혹은 미중 간 갈등이 조금 줄어들면 어쨌든 우리는 양쪽 다 민감하잖아요. 그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파월 의장의 일단 지난주 발언에서 어쨌든 지표가 전혀 나오지 않는 셧다운 상황에서 네. 오늘 이제 CPI 지표 봐야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충분히 줬거든요. 네. 고용이 악화된다라는 과정에 금리 인하의 당위성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금리 관련되는 정책도 증시에 절대 이제 악재가 아닌 이상 뭔가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는 사양은 좀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나 일본 증시가 지금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가장 크게 나오는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부작용은 없을까라고 또 이제 바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결국에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하는데 그런 거 있겠죠.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부작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9월달 위에 우리나라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네. 사실 이 자금은 거의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빠져날 때 어느 정도 털어먹고 충격이 나간다. 있거든요. 어.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예. 근데 이미 이제 중장기 자금이 9월달 이후에 우리 증시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금은 성격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연말, 빨라야 연말이나 아니면 적어도 배당을 받고 난 이후까지 내년 한 1월 말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버텨야 수 있는 자금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좀 외국인들 유입되는 자금에서 좀 특이한 점은 우리가 그동안 이런 웹도도 현상을 많이 이야기했던 중국 자금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통 3위 내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5위권 박이거든요. 그러면 전국계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여기에 두 번째가 이제 미국계 자금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외국인의 우리나라 유입된 자금도 그렇게 초단타 자금보다는 어느 정도 스윙 이상 끌고 갈 수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이런 류의 충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 아마 이 물량에 의한 선물 매도 물량은 나오겠죠, 당연히. 옵션 수익 실현한 이후에. 예. 그러면 선물이 매도될 때 오늘 보면 과도하게 지금 보면 기관 쪽에 프로그램 매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물 때문에. 예. 그럼 이 물량이 다음 주 초반 중반 정도 지날 때 선물 매도와 프로그램 매도가 겹치면서 단기 충격은 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이제 우리 변수가 좀 있잖아요. 다음 주에 그거 짚어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 긴장감이 좀 완화가 됐죠.
사실 이제 굉장히 짜증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잖아요. 우리 증시 투자자들 보면 왜냐하면 지금 그 셧다운 기간이 아니라면 차라리 이제 지표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데 네네. 지표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오로지 뭐 파월 의장이나 베센터 재무장관이나 혹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발언에 거의 우리가 맞춰서 그렇죠. 증시를 유추해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중에 어떤 발언이 나오면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제한적인 가운데서 계속 불규칙하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발언에 의해서 나오는 변동성에는 반응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인 네, 왔다 것 갔다 같아요. 했잖아요. 네, 왔다 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베센트 장관이 회담은 반드시 한다. 그리고 실무진 회담이 지금 진행 중이다를 강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날짜는 30일로 나왔고 그러면 제가 유추할 때는 이런 거죠. 베센트 장관이 계속 실무진 회담을 주도하면서 오늘은 중국의 좀 태도가 좀 좋았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은 나의 친구. 근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히토를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 11월부터 관세 부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복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중국이 너무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일단 당황을 했던 것은 좀 보여지지만 그래도 중국이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자본주의는 경제적 논리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버티는 그 자체가 사실 경제 논리는 벗어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두부터 딱 뒤쪽에 나오는 히토리를 보면 대두를 브라질에서 수입한다. 미국 대두가 더 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 대두를 갖다 쓰는 게 맞거든요. 지금은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지금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라고 브라질 거 쓰긴 하는데 그 결국에 가격 물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누가 좋아해? 예, 그거 안 맞아요. 좋아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이제 미국 대두를 안 사면 정치적으로 타격이 풀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제 또 발끈하니까 그런 거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산타렐리 요즘에 이제 저 아까 전에 안 그래도 저쪽 다른 방송 하고 있잖아요. 저쪽 부조에서 그 다른 PD 친구가 산타렐리 어떻게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산타 없어 이 녀석아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랠리에서 산타는 다르잖아요. 어때요? 좀 연말 랠리 특수 좀 있긴 할까요? 기대는 다들 하실 텐데. 저는 일단 연말까지는 증시가 예. 지금 구도를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음, 지금 이제 제가 9월달 우리 증시로 보면 9월 1일 이후에 이제 2차 리레이팅이 완전히 들어올 때 그때 예. 이후로 보면 홀피 시장에서 오늘 굉장히 많이 샀기 때문에 하지만 한 13조 원 내외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근데 그 네. 중에서 10조 정도를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반도체 쪽에 편중돼서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연말 때 이 자금이 언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빠져나가냐 여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조금 아팠던 때가 있었죠. 코로나 직후에 랠리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가 6만 원에서 9만 원 올라오는 그 단기간에 2달 동안 급등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전체 유입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한 10조에서 12조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예. 지금과 비슷한데 그때는 삼성전자가 9만 5천 원에 찍자마자 급격히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만약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겠냐라고 보면 반도체 사이클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그 사이클은 되거든요. 탄탄하다.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여기서 자금을 빼서 다른 쪽에 투자할 바에 한국에서 그냥 배당을 받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차익까지 노리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유입된 자금들이 아마 배당까지 받고 아마 빨리 나간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2월 초나 1월 말 정도 아니면 1분기까지 끌고 갈 가능성까지도 있다. 그것도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보수적으로 네. 보죠. 그래서 좀 걱정은 제가 봤을 때 1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배당이 완전히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연초 랠리가 끝난 다음에 한 1월 말이나 2월 초에 걱정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큐티 종료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저기 파월 아저씨가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지. 파월 의장이 큐티 종료를 언급을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 포럼에서. 그 기대감들이 되게 컸고 JP모건에서는 10월에도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 큐티 종료 나오면은 사실 공식 나오면은 굉장한 유동성에 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좀 유동성에 대한 그 부담감 좀 덜어낼 수 있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연휴 때 잘 생각해보면 10월 10일 날 연휴에서 잠깐 그 장을 열었을 때 코인 시장 급락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동성에 대해 우리가 그때 얘기를 조금 네네네. 했는데 금값이 5% 정도가 한 번에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함은 내포돼 있거든요. 코인 네. 시장이나 금값이 하루 만에 그렇게 폭 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유동성이 꺼지면 뭔가 불안해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늘 상존해 있는데 어쨌든 QT가 종료되면 그런 불안감을 조금 더 들 수 있죠. 들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나오는 급격한 자금 이동의 그런 급락의 원인은
사실은 그 수급적인 부분과 상품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값은 실물이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그렇게 5% 이상 급락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게 12년 만에 처음이래요. 네.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 저는 ETF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모든 상품에 연관되어 있는 ETF가 그렇죠. 많이 나와 있고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설정된 ETF가 한 ETF가 100조 원에 유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TF는 사고 파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뭔가 조금 안 좋다면 금 실물을 내다 팔아서 5% 급락시키기는 어려운데 ETF는 금방 매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품대 연관성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급등락이 좀 유발될 수 있다는 걸 보면 실제 펀더멘탈을 기반한 부분이냐라고 보면 제가 볼 때 아직은 유동성이 그렇게 꺼질 시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QT 종료는 분명히 월가의 유동성에 대한 공포심을 좀 잠재우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증시로 와가지고 조금 이제 보기 전에 미국 쪽 기술주 한 번만 여쭤볼게요. 기술주하고 테슬라 같이 여쭤볼게요. 어차피 M7이니까. 기술주들은 뭐 계속 잘 가요. 소위 말해서 메가테크들은 꾸준하게 올라가고요. 그 중에서 이제 또 원전이나 AI 데이터 센터, 뭐 인프라 관련, 양자 다 잘 가고 있고 어제 또 반등 나오고 테슬라 실적은 매출은 늘었지만 EPS가 줄었다 그래가지고 빠졌다가 이제 또 로봇에 잘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는 로봇 택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올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그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고 네. 매출액은 예상치를 좀 넘어섰는데 EPS가 좀 빠졌다. 시간에 한 3.5% 정도 빠져서 네네. 이거 본장 열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테슬라가 사실 썩 좋은 상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빠졌던 부분이 바닥을 잡았느냐, 이제는 조금 돌아설 수 있는 위치가 됐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업황 자체가 안 좋아서 굉장히 하락하는 섹터는 실적 발표도 중요한 게 EPS가 아니라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업황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매출이 계속 줄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차량 인도 대수가 이번에 9월달 자료가 처음으로 유럽에서 반전했지만 그 전까지 계속 깔아졌잖아요. 그럼 매출액을 늘릴 수 없어요. 대신 그 기업 이익은 사실 업황이 안 좋으면 구조조정을 하거나 인원을 줄이거나 비용을 줄여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맞추죠. 그런데 매출액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바닥론을 보려면 EPS가 아니라 매출액을 봐야 되는데 매출액이 턴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닥론은 충분히 힘을 실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그게 나중에는 이익 구조가 좋아지는 EPS 선순환까지 들어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 전까지 단계로 보면 바닥론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생겼다라고 보면 전기차나 2차전지 관련 종목을 저희가 3주 전부터 진짜 열심히 봐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바닥론에 지금은 접근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마 그냥 제 생각인데 다음 주 되면은 기사들 주말 사이에 기사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기자들 뭐 같은 밥 먹고 있지만 쓸 것 같아요. 아니 써도 괜찮지 이 정도면 바닥 전화 돌리고 있을 거예요 애널리스트들한테 시장 전문가들한테 바닥 잡았나요? 그 얘기들 하지 않을까? 많이 물어봤어요. 예. 모 경제지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래갖고 이게 야 나한테 취재하니 그랬는데 하여튼 뭐 저 같은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핫한 거겠어요. 뭐 그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1,400원, 1,440원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계속해가지고 그냥 유노멀처럼 가는 거예요? 아니면 1,400원 위에서는 당분간은 그냥 간다고 놓고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뉴노멀이다라고 완전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이 구도에서 큰 변화가 오기 어렵다라는 것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인지를 하는 게 비슷한 맞을 것 것 같다.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고 해서 예, 지금은 환율이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1,400원대에서 1,300원, 1,200원대로 내려가려고 하면 사실은 GDP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고 지금 한미 간 금리 역전차가 좀 줄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GDP는 우리는 0.8, 뭐 최대 1 정도까지 보면 대부분 0.8. 내년도 많이 보는 쪽 해도 1.8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이번에 3.8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를 해보면 사실 GDP가 워낙 그 역전차가 크고 한미 간 금리 역전차가 나 있네요. 사실 예전에는 이 반대였잖아요. 성장률 당연히 우리가 높고 금리 우리가 당연히 높은 구도에서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금리 그 환율에 대한 반응이 나올 수 있지. 지금처럼 기본적인 메커니즘 자체가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채권 시장이나 주식 시장에 외국인 자금이 좀 유입이 됐다. 변동이 나오기 어렵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흔들려면 아무래도 이런 펀더멘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1,400원대를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다만 이게
무조건 나쁘냐라고 놓고 보면 예전에는 이제 겁나죠. 왜냐하면 1,400원 위험치거나 그러다가 1,500원 가면 큰일 났다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게 수출 기업하는 기업들은 좀 상당히 이익을 유리하죠. 보전시킬 수 있는. 이익을 보존시킬 수 있고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번에 현대차 같은 자동차는 사실 이 덕을 많이 봤거든요. 관세 영향에 의한 타격이 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상당히 상세를 또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전하고 우리가 환율 민감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환율 민감도가 예를 들어 환율이 10원 올라가는 데 따라서 증시가 어느 정도 충격을 받느냐를 놓고 보면 10년간과 지금 놓고 보면 민감도가 완전히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히 해외 생산 기지가 많고 달러에 대한 해지 수단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 환율에 의한 영향은 좀 줄어든다. 또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환율 차가 상당히 그 원화가 약세로 갔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게 비슷할 때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원화 약세가 심해지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강한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싸게 매집한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서 꼭 반드시 이게 위기 상황을 유발하지만 않는다라고 보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섹터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자동차 얘기, 이게 환율 얘기 했잖아요. 현대차가 사실은 이번에 위기감이 많이 고조가 됐던 게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무관세였는데 25%에서 15%로 다른 나라 줄어드는데 우리만 못 줄어들어서 현대차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가격을 깎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의 이익을 포기를 해가지고 버티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환율로 상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과 한쪽은 어차피 해결이 될 거고 현대차는 글로벌 이제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 결국에 시간이 약이다 이런 추세들을 같이 보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근데 좀 한 20% 이상 오르긴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자동차는 에이펙이 다가오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접근 좀 해야 되고 바닥론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올랐어. 올랐어요. 먼저 올라버리네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 바닥론을 말씀드릴 때 현대차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사실 글로벌한 메이저 자동차 업체 중에서는 일본의 토요타와 함께 사실 기업 구조 내용이 가장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가장 높잖아요. 다른 쪽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 토요타와 현대차가 1, 2위를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나 SUV나 제네시스 같은 고부가치 쪽에서 상당히 선전을 좀 하고 있고,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속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대비로는 하이브리드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환율 덕을 상당히 봤다는 것도 이거는 부정 못하죠. 분명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커버가 됐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지난달 미국 마지막 나면서 약간 오버슈팅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보고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논리죠. 이번에 이제 테슬라 저가형 모델 나왔는데 이게 이번에 저가형 모델이 나오면서 보조금이 딱 없다라는 가정하에 놓고 보면 처음으로 현대차 주력 전기차보다 가격이 싸졌거든요. 테슬라가. 네. 그러니까 그래도 가격은 테슬라보다 현대차 기아가 쌌었는데 이번에 이제 저가형 모델과 비교하면 관세가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처음으로 비싸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누가 싼 테슬라를 사지 비싼 현대차를 사겠냐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현대차가 다시 고 가격 계획만큼 낮추겠다는 낮추겠다 그래서. 구도로 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저는 좀 바닥론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론 접근은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인데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바닥론이 나올 종목들은 대부분 공매도 압박이 굉장히 심했던 섹터이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공매도 한 매가 나올 때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기간 조정이나 상당한 조정이 또 나오죠. 근데 그거를 견딜 수 있고 그 조정을 추가하면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분할 투자자라면 여기가 아마 저는 최근에 이제 말할 때 현대차 뭐 5년 내 최저점에서 매수하시는 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만큼 장기 투자나 분할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매도 말씀하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공매도의 양은 지금 또 최대입니다. 뭐 그건 당연한 게 증시가 올라가면 공매도가 들어오는 게 일단은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있다고 우리가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이 체계적으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2차 전지가 요즘에 공매도 맛집이었는데 공매도 비중이 제가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확 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비중으로 보면은 6점 몇 %에서 4점 몇 %까지 줄어들었어요.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치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공매도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공매도 이제 우리가 무서워할 게 아니라 공매도를 한 기관들이 무서워야죠. 아마 엄청 무서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보셨죠? 동일한 영역에서 일을 해보셨죠? 일을 했기 때문에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마 지금 거의 우리보다 더 크게 잡을 안 써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유도가 근데 왜 늘어나냐? 그거는 앞서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특히 해지 펀드는 무조건 롱숏으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펀드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펀드의 규정을 벗어나면 구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약관대로 그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약관에 롱 7, 숏 3이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 하이닉스를 사고 싶어, 현대해양을 사고 싶어 사라는 거죠. 7을 사면 3은 숏을 사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이 펀드 운영하는 운용자는 구속입니다. 약관 위반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롱을 많이 사기 위해서 숏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거지. 공매도를 노리고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공매도를 노리고 들어왔던 2차 전지는 한매하게 바꾸죠. 왜냐하면 항상 공매도는 버티다가 우리가 예전에 고양이 목에 방울 누가 던져 했지. 한쪽에서 뚝이 터지면 본물처럼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은 한매를 한쪽에 나와서 본물처럼 지금 한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겁낸 쪽은 공매도를 한 기관 세력, 외국인 세력이 더 지금은 겁을 내야죠. 우리가 겁을 낼 필요 없습니다. 다만 공매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롱숏의 전략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지 하방을 노리고 들어오는 물량은 아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니까 엔솔도 공매도가 사실 1등이거든요. 지금 급하게 좀 갚는 듯한 느낌이 들고 오늘 같은 날도 환매 세게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후행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간혹 가다가 기관들이 여럿이 공매도 대량 보유자 치면 막 열 몇 개가 가지고 있잖아요. 가끔 한 곳에서 소위 말해서 통수를 치면 그럼 이제 서로 같이 바빠지는 이런 죄수의 딜레마에 걸리는 건데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나요? 발생하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 뭐로 그냥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를 들면 공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한 펀드 입장에서는 이걸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증시가 올라다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해지를 좀 해서 롱을 좀 많이 잡든지 버티는 방법은 그럼 내가 2차 전지를 지금 숏인 상태로 가지고 있으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많이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지금처럼 급등한 상태에서 따라잡기가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쪽도 한번 빠지면 이제 크게 빠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한매를 해야 돼. 처음에는 롱을 늘렸다가 두 번째 선택은 이제 한매를 하는데 한매를 야금야금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 탁 치고 나면 겁이 나니까 서로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제 한매를 하는 쪽은 당연히 선물이나 옵션에서 당연히 콜 쪽 배팅을 하겠죠. 해지한다는 거예요? 해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매도를 한매를 하려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옵션을 상관격으로 많이 사놓든지 뭐 주식 선물을 많이 사놓든지 해놓고 왜 본인들이 한매를 하면 주가 급등 지금처럼 급등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승하는 쪽에 상품에 어느 정도 해지를 해놓고 손실분을 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매를 하면서 여기서 한매할 때 손실이 선물옵션 해지 쪽에서 수익이 보전이 홀에서? 되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뒤바꾸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 보기 빠르겠습니까? 눈치를 보다가 먼저 하는 쪽은 그런 플레이가 가능한데 만약에 뒤늦게 들어가면 이미 콜 쪽이 다 올라 버렸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손실이 이제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아비 교환이 아닐까 예상이 좀 됩니다. 오늘 급등도 약간은 그런 냄새가 그러니까 꼭 그건 아니어도 환매 쪽에서의 냄새가 좀 강하게 있죠. 나는데 그게 이제 선물 옵션에서 지금 예상 위에 큰 배팅이 들어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한매 물량에 대한 옵션에 대한 그 해지 물량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도 오늘 고려를 이제 수급적으로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진짜 개인들은 투자하는데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기도 바빠 죽겠고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분할 매도도 힘든데 얘네들은 뭐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들어와갖고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손실 안 내려고 아주 그냥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이제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참 지금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8월 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8월 이후부터 분위기가 더워질 때부터 확 달라졌어요. 이게 최근에 수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수익 났던 것도 뱉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 제약바이오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섹터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좀 이 정도까지는 몰랐죠. 왜냐하면 상품 관세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약가 인하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를 보면 분명히 약가 인하는 들고 나올 거라 예상을 했는데 상품 관세까지 걸어버리니까
사실 이제 제약업체 특히 이제 이번에 화이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모색을 했지만 사실 결과는 비참하거든요. 약간 인하 정도가 굉장히 큰 폭이고 예. 미국의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냥 백기를 들었다는 거지 좋아진 건 아니거든요. 네. 악재가 어느 정도 확정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바닥론은 어쨌든 이번 관세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가 된 시점이면 끝이 나겠지만 이게 과연 자동차처럼 돌아설 수 있는 턴이 좀 빠를 거냐라고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가 인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당폭 줄어들 거는 약가 인하 폭이 10% 20%가 아닙니다. 뭐 50% 60% 절반씩 깎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큰 데미지가 좀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바이오 기업들은 제약회사의 큰 그 뒷배를 가지고 어쨌든 자금적인 부분이나 연구적인 부분이나 제품 개발이나 파이프라인이나 1차 개발된 제품 라인을 넘기거나 이런 과정에서 유기적인 결합이 좀 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기업들까지도 연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외부 자금 지원 없이 지금 내부 자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임상 결과에 대해서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임상 결과가 한 번에 딱 부러지게 잘 나오지 않거든요. 추가적인 보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걸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결과에 대한 급락은 제가 볼 때 그런 연유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아쉽지만 아주 어두운 마지막 새벽 구간은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두운 새벽 구간이라면 그러면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역시나 옥석 가리기 이후에 가래들은 가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제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특히 그 섹터별로 보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자동차 제약 바이오. 그러니까 향후는 이제 가장 왜냐하면 이미 반도체나 이쪽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10배, 20배씩 올랐기 때문에 거기가 더 가는 경우는 지금 이제 마지막 그 과정이 있겠지만 만약에 롱텀하게 본다면 자동차나 제약 바이오가 오를 가능성이 크고 특히 제약 바이오는 좀 억울한 게 있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상품 관세나 의약품 인하가 없었다면 원래 제약회사는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2, 3년이 전성기거든.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릅니다. 50년대, 60년대 홍콩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때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팬데믹 때는 아무도 병원 오지 않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전부 다 뒤쪽으로 보류가 되거든요. 발표가.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신약이 본물처럼 나오면서 예. 보통은 팬데믹 이후에 한 3, 4년이 거의 주가가 전성기를 찍었거든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부분이 좀 왜곡돼 있다라는 건 봐야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예.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부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좀 억울하죠.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가장 고공했어야 되는 섹터인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그 관세 협상이 제가 볼 때 제일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관세 영향이 조금 일단락되는 시점. 그때는 긍정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요. 그 은근히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FOMC에서 금리 인하하고 다음번에도 인하한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바이오텍들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영업이익 적으로 봤을 때는 뭐 부담이 없어지니까 거기서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가능한 시나리오죠. 예. 원래 금리 인하는 섹터별 수혜를 보면 사실은 1번이 제약바이오고 2번이 기술주였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뭐 통용이 안 되지만 충분히 제약바이오 금리 인하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환율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그 총리가 바뀌었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그 총리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엔저를 용인을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그 아베노믹스를 계승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그럼 엔저는 결국엔 환율을 끌어올린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엔저 현상은 차기 지금 일본 그 정권에서 의도적으로 유도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글로벌 딱 우리가 그 달러를 놓고 나머지 그 EU의 네. 유로화나 독일 마르크와 파운드와 엔화의 기축통화 6개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전부 다 약세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전부 다 약세로 가고 싶어 하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유가 저금리 약달러잖아요. 예. 약달러를 그 관세 협상과 맞물려서 가지고 나온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첫 번째 관세 정쟁에서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하면서 버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은 달러 자체를 아예 약세로 만들어 버리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자체를 약세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달러를 약세로 유도를 하고 싶은데 달러가 강세는 아닙니다. 근데 네. 달러의 약세보다 유로와 파운드와 마르크와 엔화의 약세가 더 크다라는 거죠. 어, 경제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니까 달러 약세보다 다른 기축통화 약세가 더 커져 버리니까 이거는 의도한 바하고 좀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화도 역시 마찬가지고 원화가 강세로 가지 못하는 것은 딱 구조적인 문제에 걸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아마 이제 일본은 엔저 연상을 좀 유도를 할 거고 엔켈이 자금의 이동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도대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예. 특히 이번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지불해야 되는 5천억 달러를 대부분 그 기반으로 할 거고 엔화 기반으로 할 거거든요. 예. 우리도 지금 원화 기반으로 하고 싶어 하듯이 그러면 일본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엔저 기조를 유지하면서 뭔가 아베노믹스의 이탄은 기대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베노믹스의 과정을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은 질문해 주시는데 혹시 이쪽 금은 맨날 취약? 그러니까 금에 대한 이론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트레이더들을 오래 하셨고 뭐 증권사 오래 계셨으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빠삭하고 계속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번에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때요? 복수 열전이 좀 되시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네. 5% 갑자기 급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주위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금은 언젠가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매도가 어느 시점이냐는 뭐 누구도 알 수 없고 어렵지만 사실 금값이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어쨌든 우리가 알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치적인 부분, 네.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 영향 이후에 러시아나 중국이 너무나 지나치게 금을 많이 끌어모았고 현물 장세를 끌어모았고 지금 그 이후에 인도도 물론 금을 많이 끌어모았지만 중국이 이제 금 보유량에서 지금 5위권 거의 육박하려고 하잖아요. 예. 사실 금 보유량은 절대 변하지 않았거든요. 음. 이탈리아까지 포함하는 미국부터 영국, 이탈리아까지 요 순위가 바뀌지 않는데 중국이 그만큼 이제 5위권 안에 들어올 정도로 금을 많이 끌어모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도 개인이 금을 매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요? 금지합니다. 네. 계속해서 권유하는 지금 너무 진짜예요? 과열권이기 때문에 아. 금을 매수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중반기 이후부터 하반기부터 왜냐하면 이제 누가 봐도 금이 과열권이라 생각을 하고 개인들이 또 중국은 한 상품에 몰리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을 고점에서 또 다 추격을 해서 또 물린다. 유동성이 또 꺼진다, 물린다 이런 개념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좀 자제하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번에도 좀 푸틴하고 비교덕거려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만약에 저게 휴전에 돌입한다. 그러니까 휴전은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협상이 우리도 해봤지만. 근데 휴전 협상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 생각에 금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금값이 진짜 구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협상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방산주와 금과 이런 관련된 상품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그거 유동성 어디로 가요? 만약에 빠지 그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다 못했던 게 이 유동성을 우리가 봤을 때 금값이 이만큼 올라, 코인이 이만큼 올라,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만큼 올라, 부동산 시장이 이만큼 올라. 사실 이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근데 큐티도 부분이고 종료한다는데. 큐티 종료까지 네.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인이 없고 금이 정도 없는 상태에서 이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으로만 몰렸다라고 하면 아. 굉장한 데미지가 크게 올 겁니다. 근데 물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제 말에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대신 그 유동성을 금이나 코인이 상당 부분 흡수를 해줬기 때문에 분산이 됐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유동성의 거품이 꺼질 때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실물로 받는 충격 데미지가 저는 좀 덜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긍정적으로 최대한 말씀드리는 답변은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데미지가 좀 그 상품들 때문에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번 주 이제 증시 끝났습니다. 이 마감을 어느 정도에서 했는지 딱 보니까 야 세네요. 3,941이고요. 코스피가 코스닥이 883에서 마감을 했는데 뭐 지금 댓글창에도 다음 주에 4,000 가겠네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외가 한 5시간도 남지 않아 한 4시간 정도 남았고요.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이제 오늘 수급을 보면 네.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그 선물 옵션에서 유대점 구도를 많이 장막판 많이 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장 오늘 하루 오버슈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 옵션에 의한 단기 파동도 좀 더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고 아마 이러면
사실 날짜적으로 본다면 에이펙 전후까지 해서 우리가 좀 호기를 만들 수 있는 시기까지 거의 맞물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버슈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펀더멘탈로 본다면 밸류가 너무 높다거나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과열권이라는 두 단어를 일단은 머리에서 지우시고 이게 어디까지 상승하든 상승을 끝까지 쫓아가고 꺾이면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끝까지 가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특히 에이펙 기점으로 해서 불꽃이 조금 더 오버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오면 그때 조금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계신 포지션은 에이펙 전후까지는 그 에이펙에 관련된 오버슈팅이 나올 때까지는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봐도 되나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 과거에 물려있던 것들이 이제 본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감히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럼 한번 오래 하셨고 전문가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어떻게 하는 게 그냥 가장 현명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 본전을 일단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외국이나 기관처럼 자금이 풍족하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추가로 매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주는 종목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물려있던 종목이 좀 올라서 이걸 현금화 시키면 뭔가 진짜 좀 손해보는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가는 형태로 가는데 저는 교체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본전에 왔어.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현금화 시켜요. 아, 본전 찾았어. 라고 하는데 항상 그때 보면 주가는 더 가거든요. 그래서 본전을 찾으셨으면 그거를 적어도 전부 다 현금화 시키지 마시고 일정 부분을 지금 잘 가는 중요한 주도주에 교체 매매로 좀 매수를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외국인들이 개인들 물량을 뺏어내는 저도 똑같은 계열에서 근무를 했지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는 게 있거든요. 개인들이 가장 취약한 구도가 어디냐면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에 붙으면 개인들 매수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이동평균선에 붙을 때 매도를 합니다. 그때 아. 물량을 다 받아주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상승을 한 4, 5% 정도 상승시켰다가 한 5, 6%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물량을 뺏어가기 또 쉬운 구도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들이 물려있던 목표가 평균 가격에 들어올 때 보통 우리가 HTS나 이런 거 다 계산해서 개인들 평균 가격을 하잖아요. 평균가 올 때 개인들은 대부분 매도를 하거든요. 그때 거기에 또 매집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세 가지를 역으로 우리도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좀 주도주의 교체해서 전부 현금화하지 마시고 시장이 꺾일 때까지 끝까지 좀 따라가 보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HTS에 보면은 내 주식의 평균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 나온 거. 개인들이 보통 매수했던 평균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 근처가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거의 맞아요. 평균 비슷하고 또 그 가격대에서 개인들이 가장 매도를 많이 해요. 물려 있다가 본전에 오면 엄청 많이 던지십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부딪힐 때 가장 많이 매수를 하시고